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회계사무과 이승호 교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과 동영상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늦게 동영상을 올리게 됨을 우리 학생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주차 수업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여러분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후에 2주차 강의를 하고 2주차에 못했던 시간은 추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주차 동영상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제가 20분만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1주차에 그 환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국환과 외국환의 차이,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환이라 하면은 그 환거래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우리가 외국환 거래다, 외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그 중개은행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아닌 외국에 있는 예치한 거래은행이다. 그래서 이 예치한 거래은행은 국내은행의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국내은행의 지점이 없으면은 외국은행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외국환 거래법상에 있어서 외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이 있습니다. 그죠? 거래법에서 외환을 정의해 놓기를 외환이라는 것은 대외 지급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외 지급 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외 지급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처럼 외국 통화가 있습니다. 그죠? 외국 통화. 즉, 외국의 돈,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외국 그 통화로 표시된 여러 가지 지급 수단이 있겠죠. 뭐 지급 수단이라는 것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지급 수단이라는 것은 외국 돈뿐이 아니라 수표,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기타 외국 통화와 관계없이 표시 통화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정부의 지폐나 은행의 돈이라든가 주화라든가 우리가 카드가 있죠. 그 다음에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신용장, 또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어음, 뭐 약속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외환거래법상 외환이다. 이런 어떤 대외 지급 수단을 통틀어서 외환거래법상에서는 외환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환거래법상 대외 지급 수단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외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했느냐?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생산된 권과 키프로스에서 생산된 동물서로 이렇게 교환한 것이 외환의 효시다. 즉 국제 간의 거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후에 19세기에 이제 런던이 가장 먼저 국제 금융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3대 금융시장 하면은 런던 시장, 뉴욕 시장, 동경 외환시장을 우리가 가리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외환시장이 바로 런던 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국제금융 외환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뉴욕 그 시장이 뉴욕 월가라고 부릅니다. 그죠? 지금 뭐 주식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금융의 중심지가
뉴욕 월가, 즉 맨하탄에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약 한 200여 개 이상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금융기관들도 거기에 다 지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뉴욕 월가, 맨하탄에 있는 월가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제 그 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한 1년 이후에는 이 런던, 뉴욕, 월가, 맨하탄, 월스트리트 여기를 한번 방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갔다 와서 뉴욕 금융시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경험해서 여러분은 못 듣겠지만 우리 후배들,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줄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환의 발생. 그럼 외환이 언제 발생하느냐? 외환이 언제 발생하느냐? 외환이 발생할 때는 이 외환이라는 것은 외국환이 발생할 때는 국제간의 거래니까 뭡니까? 대외 경제 거래 시에 발생한다. 즉 대외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밖에와 우리나라와의 거래, 경제 거래를 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이 대외 경제 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상거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본거래입니다. 이 경상거래는 주로 이제 그 상품 거래를 우리가 경상거래다. 이 자본거래는 주로 우리가 자본의 거래되는 것을 우리가 자본거래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대외 외국환 거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경상거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6년 소위 말하는 IMF 외환의 자유화가 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자본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의 허락을 맡은 어떤 허가된 자본거래만 이루어지고 대부분이 이 경상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상거래 중에서도 사실은 무역거래와 무역외 거래가 있는데 이 무역거래라는 것이 바로 주다. 그럼 무역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트레이드. 여러분이 이제 그 편의말로 하면 지금 이제 창원대학교에 가면은 국제무역학과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에 국제무역 트랙, 경제 트랙, 회계 트랙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금융보험 트랙이 있었는데, 회계 트랙은 아니고 경제 트랙, 금융보험 트랙, 국제무역 트랙 세 개를 합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의 어떤 편입 때문에 제가 창원대학과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국제무역학과가 다시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에서 나와서 국제무역학과로 이렇게 다시 나누어지는 걸로.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국제무역학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제무역학과가 바로 뭡니까? 이 무역을 공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무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출, 우리가 익스포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수입, 임포트 부릅니다. 그죠? 임포트와 익스포트, 수출과 수입을 합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트레이드, TRADE, 트레이드, 무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편입하기 때문에 바로 이 수출, 실무적으로는 수출입을 공부하게 되고, 이론적으로는 이제 경제학이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배워주는 금융이나 경제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거래는 그렇고, 그래서 이 경상거래에서 대부분은 무역거래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대외경제거래에서 외환이 많이 발생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자본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거래는 바로 1996년 우리가 IMF, 여러분 잘 아시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우리가 외환이 없어서 우리가 빌려온 것을 우리가 IMF를 당했다고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것은 각국이 기금을 모아서 조성해 놓은 비상시에 돈을 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에 가장 많은 기금을 내는 나라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배웠죠? 미국이라 했습니다. 미국이 약 한 18%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이 한 3% 내지 5%를 냅니다. 우리나라는 1%도 안 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IMF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이 주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996년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외환을 빌려올 때 외환 IMF에서 조건이 자 한국은 금융이고 뭐고 폐쇄적인 경제 속에서 너가 외환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돈을 빌려줄 테니까 개방 경제로 가라. 그래서 외환을 자유화해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우리나라가 외환 자유화를 됐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뭐가 됐냐. 이 자본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외환 거래다 하면 이 경상 거래, 무역 거래뿐만 아니라 이 자본 거래, 소위 말하는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자본 거래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하면 뭡니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주식 거래를 하죠, 그죠? 또 우리나라 자본들도 미국 주식시장, 일본, 기타 해외의 주식시장에 막 가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외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의 특징에 대해서 5번째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외환의 특징은 첫째는 외환, 국제간의 거래니까 뭡니까? 환율이 발생한다. 이거죠. 환율이라는 것은 내가 뭐라 했습니까?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 했습니다. 그죠? 이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의 정의는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외환이라는 것은 국제간의 거래니까 바로 환율이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국제간의 거래니까 시간상의 차이가 난단 말이죠. 시간의 차이가 나니까 뭡니까? 이자라는 그 기간만큼 이자를 줘야 되는 이자라는 요소가 개입이 된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죠. 국내 은행만이 거기에 개입되는 게 아니라 예치한 은행. 요 환거래은행에서는 바로 예치한 거래은행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치한 거래은행과 국내 은행 간의 여러 가지 결제 구조 시스템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작은 결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내국가 이런 것은 우리나라 은행에서 모든 것을 통화하니까 간단하죠. 그 결제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국제 거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은행과 외국에 있는 예치한 거래은행 간의 이 작은 결제 시스템이 복잡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국가 간의 거래니까 뭡니까? 국가 간의 상거래 간섭이나 법규가 다르겠죠. 여러 가지가 다르다. 그래서 법도 다르고 간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실행하는데 차이가 있다. 법규와 실행. 즉 그렇게 법에서 정해지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국 간 거래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관리를 하느냐? 국가 간에 뭡니까? 아까 제가 외환이 발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무역 거래를 할 때. 수출, 수입, 그 다음에 자본 거래.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뭡니까? 국제 수지. 이 국제 수지 표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수지 표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에 국제적으로 거래된 어떤 자본, 상품 거래를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해놓은 표를 우리가 국제수지표다. 즉, 그래서 우리가 국제수지가 흑자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해외에 수출을 해서 외국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들어온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국제수지가 적자다 하는 것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함께서 나간 것이 많고 들어온 것이 적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월급을 받았어. 제가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 칩시다. 300만 원 받는데 내가 쓰는 것이 400만 원이다.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적자죠. 적자다. 그런데 내가 월급을 500만 원 받는데 내가 쓰는 거는 300만 원 쓴다. 그러면 200만 원 흑자죠. 남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라는 큰 어떤 어찌 보면은 우리 개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외국간을 관리를 합니다. 국제수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환의 특징은 이런 5가지가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거래은행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겠습니다. 환거래은행. 환을 거래하는 은행이다. 외국환을 거래하는 은행이다. 그래서 이 환거래은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치환 거래은행과 무예치. 예치 앞에가 예치가 붙는 환거래은행이 있고 예치가 아닌 무예치환 거래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환 거래은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환거래은행이 왜 필요하냐? 송금이나 아까 우리가 했던 무역거래나 자본거래나 이런 외국과의 거래를 위해서 돈을 받거나 지급하거나 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호 계약이 체결된 은행을 우리가 환거래은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환거래은행 중에서도 예치한 거래은행은 상대방 은행, 자 경남은행과 국민은행이 환거래은행이다. 그러면 경남은행의 구자가 국민은행에 있으면 국민은행이 예치한 거래은행이 됩니다. 그런데 경남은행의 계좌가 국민은행에 없다. 그러면은 국민은행은 무예치한 거래은행.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치한 거래은행과 무예치한 거래은행으로 나눈다. 이 개념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는 언제부터냐? 우리나라는 사실은 외환의 본격적인 외환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냐? 1999년 4월부터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가 1996년, 97년에 소위 말하는 IMF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로부터 외환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IMF가 한국의 외환제도 또는 한국의 경제를 개방하고 외국환도 개방해라. 그러니까 1990년 제가 1990년에 은행에 들어가 가지고 2000년까지 제가 은행을 2012년까지 한 13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1999년 내가 은행 다닐 때만 해도 1999년 이전 1990년 IMF 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소위 지방은행들은 수기로 다녔습니다. 주산을 놓고 손으로 돈을 세고 전부 다 그래서 은행이 사실은 내가 은행 다닐 때는 여러분 4시 반에 은행에 문을 내리죠. 샤터를 내립니다. 그죠? 내리고 밤 12시 심지어 새벽 3시, 4시까지 저는 퇴근을 못한 적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은행이 어떻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개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망한 은행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 은행을 개방하니까 뒤처져 있는 은행들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경쟁에서 뒤지죠. 그래서 1996년, 97년 IMF를 당한 이후에 1999년에 외국환 거래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에피소드 이야기할까요? 자, 제가 K은행 종합기획부 근무할 때인데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새벽 3시, 4시 퇴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새벽에 한 3시 퇴근하면서 그때 당시 차가 제가 마산 창동에 본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지금 석촌동에 그걸 옮겨졌는데요. 그 차 댈 데가 없어 차를 어디 대는데 새벽 3시 퇴근을 하려고 차를 타고 가니까 차가 없어요. 왜? 그때만 해도 주차를 아무 데나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가 잘못돼서 차를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새벽 3시, 4시 퇴근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행 들어가면은 지금은 6시 반 되면은 본점에서 컴퓨터를 셧다운 시킵니다. 퇴근 다 해야 됩니다. 강제로 퇴근을 시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고객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이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전부 전산 시스템. 그럼 월급 많이 주죠. 너무너무 좋다. 물론 과거에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는 1999년부터 생겼다. 그래서 이런 특징가 있다. 첫째는 외국환 거래의 자유화다. 자유화. 이 외국환 거래법을 만들어서 외국환 거래를 자유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5년 이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때는 뭘 했느냐? 소위 말하면 포지티브 시스템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국에 나갈 때나 외국에 들어올 때 또는 외국에 돈이 나갈 때 들어올 때 모든 국내에 자금 이동을 수반하는 자본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가능한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 전부 안 된다. 그렇게 외국한 거래 여기 법입니다. 법. 외국한 거래 법입니다. 요 지금 제가 컴퓨터가 이게 한글이 안 깔려져서 여러분에게 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고쳐주시면 외국한 관리법입니다. 법. 외국한 관리법에서 인정하는 부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금지한다. 그러니까 허용하고 나머지 금지한다. 요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다. 이게 바로 포지티브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IMF 이전에는 바로 포지티브 시스템 외국한 관리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요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많죠. 되는 게 적습니다. 되는 게 적고 안 되는 게 많은 것을 우리가 뭐라? 포지티브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아예 외국 1995년 이후적 외환을 자유화한 이후에는 뭐냐? 모든 외국화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요것만 안 된다. 다 허용하고 요것만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환이 자유화된 1995년 이후 IMF 이후에는 어떤 방식?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즉 전부 다 허용되고 일부만 안 된다 이 말이고 과거에는 뭡니까? 전부 다 안 되고 일부만 된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1987년 대학교 4학년 때에 일본 동경의 대학생들과 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세미나 일본 동경에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제가 갔을 때에 일본에 바나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바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국의 학생들이 한 50명 되었는데 전부 다 바나나를 한 박스씩 사가지고 우리가 갈 때는 인천공항을 가가지고 돌아올 때는 부산으로 왔는데 배를 타고 왔는데 부산 세관에서 전부 뺏겼습니다. 왜? 바로 이 포지티브 시스템 방식입니다. 외환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거래에서 포지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허용되는 부분만 몇 가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져올 수 없다. 허용, 금지다. 그게 바로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뺏기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수님들이었어요. 교수님들은 바로 줬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교수가 되겠다고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방식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포지티브 시스템 방식과 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이 있다. 그래서 IMF 이전은 포지티브 시스템 방식. 전부 다 허용하지 않고 일부만 허용한다. 그 다음에 IMF 이후에는 전부 다 허용하고 일부만 허용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한 거래는 지금은 사실은 자유화죠. 자유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의 특징을 이야기하니까 자유화죠. 자유화. 지금은 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이다. 자, 두 번째.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외국한 관리법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자유화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작용을 어디서 하느냐? 자, 한국은행에서 관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돈이 그럼 자유롭게 왔다 갔는데 우리나라 돈이 무조건 수십억이 나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그럴 때는 뭡니까? 외국한 한국은행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 외국한 제도의 특징,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IMF, 국제통화기금이나 WTO, 세계무역기구 등에 우리가 가입을 해가지고 이런 데의 어떤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나라 외국한 업무 지급기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에 사실은 이 외환 관리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외국환 관리법을 한국은행이 주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주도하는데 한국은행이 전국에 없어요. 전국에 없다 보니까 주요한 도시에만 몇 개 있습니다. 창원에 가면은 창원시청 로타리에 외환은행, 한국은행 창원 지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한 도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외국환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뭡니까? 일반 은행들에게 외국환 은행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외환 업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걸 바로 외국환 업무 지급 기간 제도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일 금융기관, 즉 은행이라고 불리는 은행조차도 이 외국환 지급 은행을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은행이다 하면 경남은행이 몇 개 은행만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1금융권은 전부 다 모든 지점들이 다 외국환 지급은행이고 심지어 뭐 수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런 제2금융권에도 일부 이 외국환 지급 허가를 한국은행에서 줘가지고 지금 축협 같은 데서도 외환 업무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행 다닐 때는 큰 은행들도 일부 몇 개의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는 이제 자유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지금은 뭡니까? 자유화됨으로써 이 외환의 수요들이 국민들에게 너무 많으니까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외국환을 접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차 1강 수업은 여러분 여기서 마치고 조금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난 이후에 2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지금 2.5단계 해가지고 심지어 뭐 식당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일체 할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강의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 개인 위생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돈도 벌 수 있고 또 친구도 사귈 수가 있고 아프면은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제 주변에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 공부는 하나의 지나가는 단계입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동영상 수업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건강에 신경을 써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2강 수업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